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등 3대 개혁을 강조하며 귀족 강성노조와의 타협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야당은 윤 대통령 신년사가 비전도 해답도 담기지 않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채워졌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이 꼬투리 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 키워드가 뭐였는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기득권 타파를 네.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가장 눈에 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득권 유지라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되면은 미래가 없다. 근데 지대 추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경제학적 용어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토지 소유권자가 부가적인 생산성 없이 토지를 소유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훨씬 많은 이득을 얻는다는 데서 유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대 추구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고 생산이 위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인 이러한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결국은 지대 추구를 하고 있는 거랑 같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노동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교육 개혁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보고요. 또 교육 개혁과 관련돼서도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교육 개혁에 있어서 지방 분권 시대, 국토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 교육의 권한을 중앙집권 지금 뭐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나름대로 좀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하고요. 또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어서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은 표만 의식하니까 연금개혁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금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고갈해 온다고 해서 문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곧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뭐 2024년까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경제 위기 속에서는 슈페터식으로 혁신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나온 신년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기득권 타파 그리고 전반적인 구조적인 개혁을 시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총평을 좀 해보자면요. 경제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죠. 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으니까 일단 이제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 근데 기득권 타파라는 게 노동 귀족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신년사를 보니까 이제 강성 이제 귀족 노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인식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 용어로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용어로 쓴 것 같아요. 대통령 말씀은 그게 크고 수출 그다음에 노동 귀족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 지난 연말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상당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왔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아마 그런 인식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연금과 교육과 노동 개혁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 개혁을 들었어요.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을 들었는데 그다음에 교육 문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건 윤석열 정부의 이제 지향점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 조금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노동 개혁이라는 게 단순하게 강성 노조와의 어떤 대결로 해서 그들의 어떤 이른바 불법 파업을 개선하는 것만이 노동 개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노동 개혁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 겁니다. 막 불법 파업도 근절해야 될 것이고 사실 노조라는 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조직률이 대단히 낮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노총 파업 이런 부분도 이제 강하게 부각돼서 그렇지 노동 개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차라리 그 이제 노조의 조직률이 낮은 것 이런 쪽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게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보다는 강성 노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대응 이런 게 이제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우선 야당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건 좀 유심히 봤는데 그게 없고 야당과의 관계가 없고 오늘 이제 이따 뭐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어떤 조선일보와 이제 인터뷰에서 네. 이제 그 국회의장단과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지난해에 그 여야 관계가 워낙 그 적대적 관계였잖아요. 올해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혁도 그렇고 야당과의 협치 없이 입법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이 좀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어제도 또 미사일 쐈잖아요. 방사포를 북한이 그리고 12월 31일 날도 미사일 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오늘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핵 공격하겠다는 식으로 막 명백한 적이다라고 이제 우리를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역시 그런 대북에 관련된 대북 메시지가 안 보였다는 거. 그런 점들 약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최 교수님이 짚어주셨던 부분 두 가지,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연이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여야 간의 이제 협치 더 나아가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 과제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중 권력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힘이고 그리고 국회는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중적 정통성이 지금 이제 그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한 6개월, 뭐 크게는 1년 동안은 여야 간의 한의문 기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정권이 교체됐다는 거는 민심이 새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할 때 대충 이제 패배한 야당은 그 승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0.73%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24만 표 차이로 지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졌지만 잘 싸웠다. 뭐 그런 정신 때문에 극한 투쟁을 계속하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매몰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은 8월 달에 지난해 8월 28일 날 당대표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또 협치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떤 형태든 간에 막으려고 하는 야당과 그리고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여당 사이에서는 당연히 극단적인 대립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협치 리더십의 주체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를 만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협치의 물꼬를 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오해를 특히 이제 이게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혹시 수사에 방향성이라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새해는 이걸 훌훌 털고 그리고 이재명 지금 당대표도 이 모든 것을 그냥 적대적 관계로만 끌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특히 민생과 관련돼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서 이 민생 정치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특히 올해는 엄청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위기가 봉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는 뭐 대통령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개혁도 하고 뭐 국도 안보도 강화시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당 단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거든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뭐 선거구제 개편 포함해서 여러 구조개혁 문제는 전부 다 입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대안만 제시하고 그걸 실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쪽에서 서로 공감대를 이룬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그 물꼬를 누가 트야 되느냐? 그건 대통령이 틀 수밖에 없습니다. 협치는 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 손을 내밀어야지 야당과 같이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선 야당과의 협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 속에서 쉽사리 좀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성사하지 못한다라는 김 교수님의 말씀. 만약 이게 같은 생각이시라면 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까?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 아,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어떤 대화나 소통에 대해서 커다란 매력을 못 느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도 국회의장 단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지목을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원론적인 얘기로 그냥 야당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데 애써 야당을 피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장 나가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하나 되짚어볼 거는 물론 그 이후에 상황은 많이 바뀌었는데 윤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 의회와 소통하겠다, 야당과 대화하겠다, 협치하겠다 이런 말씀 분명히 했어요. 본인의 말씀으로 했는데 그 후에 상황은 바뀌었어요. 야당도 이제 아까 이 김 교수님 말씀처럼 워낙 24만 표짜리로밖에 안 졌기 때문에 흔쾌히 승복하지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속내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좀 그렇다고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런 기본적으로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오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같이 얽히면서 여야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적대적인 관계. 대한민국의 정치의 정당 체제에서의 적대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적대적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기간에도 좀 그랬고 말이죠. 근데 그게 새해도 계속된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행령으로 한다는 게 너무나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난번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 그게 정부조직법 개정이 안 되니까 시행령 통해서 해가지고 얼마나 여야 간의 문제가 많고 나중에 예산까지 그게 연계됐던 거 아니었겠어요? 예비비로 한이 많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잘한 거야 시행령 할 수 있는데 굵직한 개혁은 입법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윤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 개혁이나 이런 거, 물론 연금 개혁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임기 말에 이제 초석을 다지고 다음 정권까지 이어가는 거긴 한데 아무튼간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모멘텀을 마련하고 그러려면은 야당과 어쨌든 대화를 해야죠.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노동개혁이야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노동개혁을 어떻게 국회의장단하고 소통하고 그냥 일부만 소통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좀 그래서 이 부분을 글쎄 대통령이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 봅니다. 분명히. 우선 야당 대표가 워낙 많은 이제 리스크에 얽혀 있는 게 사실이고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야당 대표의 만남을 꺼리킬 수가 있는데 야당 대표를 한동안 야당을 지휘하고 있는 수장이거든요. 그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야당의 대표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여야 원내대표를 자주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면 1대1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난해 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좀 네. 상승 추세임에는 분명한데 너무 과하게 그게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불법 파업, 이른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올라간 이유는 노동, 연금, 교육 이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올라간 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를 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갈 때 지지율이 유지되고 상승 추세가 더 굳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멎게 되면 지지율은 다시 하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야당과 소통하고 그 야당과 소통하고 야당과의 대화나 협치의 주도권을 잡는 게 오히려 선거 전략으로도 좋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도 좋고 그래서 조금 더 인식을 바꾸고 국정의 운영의 기조를 조금 바꾸는 게 어떨까. 과도하게 강성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최 교수님이 짚어주셨던 신년사에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또 북한 메시지가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이는 의도는 두 가지잖아요. 결국 뭐냐면 자신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한국을 대한민국을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김정은은 항상 미국을 대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도발적을 계속 강조하면은 결국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른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북한보다는 앞선다고 보더라도 핵과 관련된 미사일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비대칭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거는 이 BT 대칭 게임을 대칭 게임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현 정부가 추구해야 될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비대칭 게임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평화라고 하는 말만 하고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핵적 준비를 하고 있는 거가 가능했었던 거는 뭐냐면 표면상으로는 평화를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위장평화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핵과 미사일을 준비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마치 지금 한 7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강성 나온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전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북한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목표화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비대칭을 대칭적인 거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핵 대 핵으로 가져가다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식으로요. 두 번째는 결국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력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공동으로 연습하는 부분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핵과 관련된 핵 전략과 관련해서 공동 연습, 공동 학습이라는 쓰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세 번째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평화라는 단어만 나열한다 그래가지고서 우리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져야지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중에서 아마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핵전략과 관련돼서 공동으로 연습도 하고 기획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대칭 게임을 대칭 게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지, 과거 정부와 같이 계속해서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판문점 회담했다고 해서 과연 평화가 왔나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정부 외교라는 것, 특히 안보와 관련돼서는 현실적이고도,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우리가 강한 군대를 가져야지만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부분 속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된 게 아니냐.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정말 아주 초밀하게 정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함축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같은 생각이세요? 어느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이제 그 이념적인 부분, 여야 관계도 그렇고 진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안보 이슈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진보 진영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 친화적이고, 이런 경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남북 관계가 워낙 지금 이제 강대강으로 가고, 결국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건 한미동맹이다, 이런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거니까. 단지 이제 북한도 지금 우리를 명백한 적, 이런 표현을 썼고, 우리 뭐 당연히 북한이 주적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런데 워낙 지금 이제 미사일을 지금 작년 한 해 70여 발 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도발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고, 양에서나 질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지금 그 이제 핵전력이나 무력을 사실 법제화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북한은 자신들의 길대로 가는 거예요. 남한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든 말든 자신들의 길을 가서 핵전력을 완성하고, 그게 자신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제 협상하겠다는 게 기본 전략이고 누가 다 인정하는 건데, 단지 이제 대통령의 언어로서 과도하게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대통령의 마음은 충분하고 저도 동의할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자극적인 단어를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방부나 군에서 하고, 대통령이 조금 더 중화된 표현 이런 거 쓰면서, 그러나 강하게 우리가 도발에 대해서는 원점 타격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남할 수 없어요. 단지 그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군이 할 수 있는 언어와 대통령 언어가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은 어쨌든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확전을 가고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그 마음은 알겠는데, 왜냐면 사실은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유화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분명히. 저렇게까지 뭐 핵을 공격하겠다는 식의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가면서 우리가 이제 억제로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하나의 그 사족이랄까? 그런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닌가요? 그러니까 군의 언어와 대통령의 언어가 구별돼야 된다는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최상은 대한민국 대통령 국구 최고 통수권자의 언어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만이 군도 일사불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인기가 왔는데도 아니 어떻게 그걸 격추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군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러면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때의 대통령이 저렇게 북한과 관련돼서 지금 가장 크게 강조했었던 거는 뭐였었죠?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직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단순한 신년사가 아니라 별도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걸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어떠한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든 같이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계속 도발을 하는데 우리는 도발만 이루어졌다는 정보만 알고 있지 국민들이 계속 불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준비를 해서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뭐 두 분 말씀처럼 북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강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동시에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발언도 했습니다.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좀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상회담을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난 정권 때도 뭐 정상회담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물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랬다라고 야당이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그건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되려면 북한이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남한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약간의 수위 조절 같은 게 있을 뿐인 것이지 네. 자신들 길을 가는 거예요. 핵무력 완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과거부터 그랬어요. 과거부터. 쭉 과거부터 그래왔는데 단지 우리는 이제 그걸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그건 우리가 더 이렇게 훨씬 많잖아요. 따라서 그걸 관리하는 입장인 것이지 북한이 우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당장 이제 유화적인 국면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대화 국면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장기적인 길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우리를 이제 지렛대 삼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무력 충돌이라는 게 말이죠. 자꾸 저렇게 발언이 계속 강해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력 충돌이 우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고요. 아주 계획된 상황이 아니고 물론 이제 이 전쟁이라든지 우발적인 군사 충돌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또는 전술적인 이런 맥락에서 생기는 겁니다만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건 물론 전쟁을 각오할 때 평화가 오는 건 다 아는 얘기인데 확전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북한은 또 거기 강으로 또 나오고 우리 또 강으로 나가니까 이걸 조금 더 대통령으로서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수위를 조절해서 어쨌든 대화를 하자는 말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그러나 우리는 정상회담 거부하는 건 아니니까 단지 이런 말보다는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는 강대강으로 가면서 또 한쪽은 다른 혀를 모색하는 이 투 트랙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예. 투트랙에 대한 말씀. 현실적으로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평화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평화가 과연 왔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기존적 틀을 깨야 된다. 창조적으로 깨야 된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캠프 데이비드 회담.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같이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꼬를 튼 것처럼 미국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김정은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같이 회담을 해서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미국, 중국, 김정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사자가 유엔 사무총장이랑 같이 함께해서 오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푼다든지 해야 되지 남북 정상회담들끼리 만나서 백날 얘기를 해봤자 북한 제재를 누가 풀죠? 유엔이 푸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실효성이 없는 단순하게 보여주기식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실제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주체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 틀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창조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그런 식으로 틀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진전이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다른 아젠다로 떠오른 부분이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는데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요.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한 건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국회 영역이에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마치 여당이 대통령력을 받아서 간두가
그게 결국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이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돼서 저도 한 수십 년간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했지만 중대서군제가 대한민국에서 실시했던 거는 73년도 유신시대 때, 78년도, 81년도, 85년 네 번의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88년도 13대 국회 때 왜 소선구제로 바꿨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속에서의 선거제도의 제도회 조화성 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중대서군제를 채택한 나라가 있나요? 물론 우리가 같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당제가 문제라고 한다면 미국의 선거제도가 잘못됐나요? 대통령제.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어떠한 특정한 선거제도가 어떤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는 아주 면밀하고 과학적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과학적인 얘기 좋아하시잖아요. 연구개혁도 과학. 선거는 과학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지금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집어가지고 중대선구제는 선이고 소선구제는 악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선거제도가 있고 제도와 제도, 권력기구하고 예를 들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 국회 이 네 가지가 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내느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고 일본이 95년도에 2인 내지 6인의 중대선 문제를 결국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꿨습니다. 그때에 총괄했던 사람이 도쿄대 교수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한국선거학회 회장으로서 같이 구분해서 토의를 했었는데 그분이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어떻게 2인 내지 6인의 중대선 문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꿨느냐 했더니 딱 하나더라고요. 기존에 나오는 모든 제도를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이 쓰면은 아마도 그 제도를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불리하다면 아마 안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건 좋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헌을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막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많았었거든요. 이 선거제도와 관련된 거는 정치 이쪽에서 아주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방향성을 일단 얘기를 했다 하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제도의 조화성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지금은 한 지역별로 한 명이 선출된다면 이걸 2명, 3명, 4명으로 좀 늘려서 양극화되는 이 지역 정치를 좀 개선하자라는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한 발언을 내놨는데 일단 김 교수님은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건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고 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우선 지금 이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네.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 단순다수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단순다수대표제 정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뽑고 네. 단 한 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다 보면 사표가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51대 49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49표는 다 사표가 죽은 표가 되는 거예요. 사표라고 그러죠 그걸. 이게 소선거구제하고 단순다수대표제가 결합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정치학적 많이 있고 이른바 이게 승자독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제 양당 간의 진영 간의 그 대립이 극심해지고 이런 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중대선거구로 바뀐다고 이게 완화되겠냐 이게.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단순히 양당제고 소선거구제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대선거구와 중대선거구제가 돼도 출마하는 의원들이나 전직 정치 지망생들이 공천의 목을 매달면 그 정당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당을. 네. 그 중대선거구는 공천 안 받아도 됩니까? 공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역시 중요한 건 헌법기관으로서 의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들이 소신 발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의 그 지도부 눈치 보고 윤심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들에게 불신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뢰가 거의 바닥이지잖아요. 근데 중대선거로 바뀌면 나아지나요?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소선거구제를 하는 거 그 충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워낙 이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의 본질이 소선거구제 때문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제도와 같이 갈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대선거구제 많이 해봤어요. 그게 문제가 많아서 소선거구제로 바꾼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저렇게 부수 던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해 이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공론화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견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더구나 지금 임기 초인데다가 전당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딱 저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아무도 자기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원들이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누군 소선거구제다 플러스 뭐 공천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 중대선거구제를 바꿔보자 이런 분도 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특히 여당 의원들 말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 중대선거구제가 맞다트리다 말하기 이전에 저 신년 저기 그 언론 인터뷰에서 딱 못을 거의 박았다시피 해버리면 의원들이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천제도와 연관되지 않으면 네.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정당 체제 양극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쪽 진영 의원들이 뭔가 진영 내에서 돋보여야지 공천을 받기 위해이죠. 진영에 돋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과도한 발언하고 강성 발언하고 지성적이지 않은 발언하고 비이성적 발언 해야지 당선되는 공천 받는 이러한 구조거든요. 이 구조를 고쳐주는 게 핵심인 것이지 선거구제 바꾸는 게 핵심은 아니다. 지난 선거 때 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 나오는데 결국 형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게임이에요. 정치관계법을 선거 1년 앞두고 바꾸는 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관계법, 정당법, 선거법, 정치관계법 이런 정치관계법들은 선거를 많이 앞두고 있을 때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1년밖에 안 남아서 계산이 주판이 나와요. 그럼 바꾸기 어렵죠. 현실적으로도. 근데 대통령한테 누가 자문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중대서군제로 해서 개편이 되면 필연적으로 다당 체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하 속에서 다당제라는 거는 결국은 그 안에서 연립정부로 갈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 속에 차라리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다수당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이 한 250년 이상 그 제도를 유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네 가지를 같이 함께 고민하지 않고 불쑥 선거구제도만 바꿔봤자 백약이 무효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내각제를 채택을 하면서 중대선거제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공천과 관련 정당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져가게 하는 거. 그러면 가능하지만 대통령제를 하고 이거는 또 내각제를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닌 중대선거제를 하고 정당은 저렇게 기형적이고 사당화돼서 당대표가 한마디 하면 쭈르르 다 몰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출 방식을 바꾼다고 무슨 정치가 바뀔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좀 더 굉장히 면밀하고 세밀하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학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우리 저 연구 선거학회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크게 많아요. 그럼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 직접 들어보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시기에 그때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떠한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제도와 정당구조와 국회가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가를 가져간다면 그게 국가 대개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 빚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진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금 많은 개혁을 얘기하지만 제가 자체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에요. 근데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하나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세밀하고 아주 굉장히 정밀한 나름대로의 정치개혁안을 이제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가 천출이 되면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함께 선거제도를 혼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안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선거제도 개편보다는 두 분 모두 전반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워낙 또 국회의원들이 중요시하는 공천, 선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당장 일단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당대표 전당대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차출론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는데 내가 물어봤는데 좀 그냥 웃더라. 이 말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한동훈 지금 장관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네. 지금 정권 초기인데다가 한동훈 장관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물론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하고 대통령이 되긴 됐지만 그러니 너무 많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갑자기 왜 당대표로 나오냐고요. 당대표라는 게 정당에서 육성되고 훈련받고 그런 다음에 당대표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워낙 역동적이긴 하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야당과 각을 많이 세우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가지고 뭐 속 시원한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국정감사나 상임이나 이럴 때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반박하지도 못하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래서 뭔가 사이다 발언하는 것 같긴 해요. 보수 진영이 보기에. 네. 근데 그 부분하고 당대표 해가지고 당을 어떻게 리드를 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 저는 우리나라 정치는 조금만 이렇게 조금 새로운 변화,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나타나고 부각되면 바로 무슨 그걸 뭐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연결시키는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 자꾸만 퇴행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를 하는 건 지금 시기에 맞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건. 예. 윤석열 대통령도 뭐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사실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이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냥 웃음을 보였다고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정 당대표로 나가게 하고 싶으면 개각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당신 당대표 나가게 하겠다 안 하겠다 네. 일차적인 그 카드는 누가 갖고 있죠?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은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솔직한 얘기로 또 당대표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역량보다는 이제 경험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벼랑간 당원된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지난 당대표 됐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도 9개월 만에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됐는데 뭐 한다고는 무슨 뭐 장관이라고 안 되란 법이 어디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뭐 당대표 2달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뭔가 개입하는 듯한 것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거 자체가 크게 뭐 한국 정치를 너무 시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얼마든지 다음 총선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총선 이후에는 뭐 당대표 나올 수도 있지만 과연 현 시점에서는 좀 열심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착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착취라는 단어가 너무 비민주적인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슨 민주주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 경쟁체제 얘기한 거랑 안 맞잖아요. 국정 기조랑. 본인이 정말 하고 싶으면 본인이 판단해서 나가는 것이고 더 이상 무슨 뭐 대통령의 착취에 의한 당대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언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은 시기상조다. 뭐 잠깐 김 교수님께서 진짜 실제로 한 장관이 차출이 되려고 하더라도 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신년 개각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로 좀 될 거라고? 글쎄요, 개각 얘기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도 아주 부인하진 않았어요.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하긴 할 텐데 지금 핵심이 이상민 장관인 것 같아요. 지금 국정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른바 진상 이런 것들 뭐 완전히 밝혀지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윗선까지 아직 수사가 되고 있지도 않아요. 다 좀 실무선에서 수사가 되고 이제 기소되고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개각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개각을 하는데 이상민 장관이 포함이 안 됐을 때 그건 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지 개각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개각이 금명관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대통령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정부적 책임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책임을 지게 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각은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 같고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완전히 상승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기록을 회복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개각을 완전히 국면전환용 개각을 한다? 그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찌됐든 참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또 전당대회에서 윤심에 반영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일단 선을 그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용어잖아요. 윤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에 서청원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대결했죠. 누가 됐죠? 김무성 대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심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박심은 서청원한테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의직을 갖다고 대통령은 또 오랜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오랜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인데 불구하고 서청원 의원이 된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윤심 논쟁을 일으킨다는 거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개혁의 골든타임이 올해 상반기까지 개혁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만 전당대회 윤심 논쟁이 불거지면은 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이제 대통령은 당대표 경선에서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된다. 더 이상 윤심은 없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개혁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용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사도 화제가 됐고 또 오늘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합니다. 이 행보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까요? 근데 뭐 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네. 일이에요. 단지 이제 그 부분이 자꾸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당내 사정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친문의 그 마음을 완전히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당을 단합해서 단일 대우로 가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으로써 뭔가 좀 친문의 어떤 마음을 좀 얻고 단일 대우로 가겠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야당 대표가 그 지역 가는데 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건 이상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들 이 부분을 당당히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무슨 얘기하니까 뭐 저기 대통령 가족수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할 수 있긴 있다 하더라도요. 네. 중요한 건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히 해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 그리고 특히 저 김남국 의원 뭐 저기 이렇게 치면서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냥 당당히 나가야 돼. 그럼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 만나서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사법적인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전직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를 발표한 분이 계신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랬었죠?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누굴 예방하는 건 다 좋지만 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부족주의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가는 그러한 식의 정치는 이제는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자중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가 왜 났는지에 대한 성찰도 좀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성숙한 정치를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특임 교수, 김영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